우리 와당 당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애국국민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2018년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서 발의했던 헌법 개정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 헌법 개정안은 실제로 많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대로 근데 5.18 전문에 넣는다든지 그 다음에 지방공권국가 이것을 1조 사망에 넣는다든지 뭐 여러가지 또 그 다음 평등권 관련된 문제 또는 기본권의 주체를 국내에서 사람으로 바꾸는 것 이런 것들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는가 하는 걸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기본권 조항하고 그리고 이제 이제 통치 구조에 관한 그 조항들이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이 문제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좌파 독재 정권이 들었으면서 문재인이 예컨대 민노총과 같은 그런 노동단체들에게 편향된 그런 헌법 개정안을 낼 것이다. 뭐 그리고 개정안에 포함될 있을 것이다. 당연히 예측할 수 있었죠. 그런데 실제로 여기에 중요한 아주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조항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건 못 빼더라도 일단 지금 근로자의 권리에 관한 규정에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 하나는 일단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근로기본권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걸 이제 노동기본권 이런 식으로 용어를 바꿨습니다. 물론 이제 근로, 노동 이 개념이 약간 차이가 있긴 하지만 하여튼 지금까지 근로라는 개념을 노동이라는 개념과 같이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라는 말을 사용하죠. 그런데 노동조합 할 때 또 노동조합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간에 지금 좌파들은 기본적으로 근로라는 단어를 없애고 그게 이제 흔히 말해서 일제 시대의 용어다. 그렇기 때문에 없애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노동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하여튼 이 개정안에는 근로 개념을 전부 노동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노동기본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이 바로 저 개정안 제34조 제2항 규정입니다. 이 규정이 뭐냐면 노동자는 노동조건의 개선과 그 권익의 보호를 위하여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노동조건의 개선을 위해서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이 부분은 현행헌법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예컨대 임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휴일, 휴가라든지, 그 밖에 근로조건, 이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서 단체 행동권을 가지는 것은 현행헌법에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린 단체 행동권, 이건 이제 흔히 말해서 근로상권 중에 하나인데요. 근로상권을 보통 얘기할 때 단결권, 단체 교섭권, 그리고 단체 행동권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단결권이라고 하는 것은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권리,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권리가 단결권입니다. 물론 반드시 노동조합일 필요는 없고 교섭단체를 만드는 것도 근데 근로조건에 관한 교섭단체를 만드는 것도 단결권에 포함되지만 일반적으로는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권리 이게 단결권입니다. 그리고 이제 단체 교섭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 노동조합을 비롯한 그 교섭단체가 사용자와 근로조건에 관해서 교섭을 할 수 있는 권리 이 권리가 단체 교섭권입니다. 그래서 원래 임금을 몇 퍼센트 인상해달라 또 뭐 휴가 같은 것을 어떻게 보상하라 그리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작업 환경의 개선 이런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 사용자와 교섭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섭이 이제 만약에 성공하게 되면 교섭이 성립하게 되면 그럼 그에 따라서
이제 근로조건이 개선이 되는 거죠. 근데 만일에 근로조건에 대한 교섭이 결렬이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결렬이 되면 그때 이제 그 노동조합 또는 그 근로자 쪽에서 할 수 있는 권리가 단체 행동권입니다. 단체 행동권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파업입니다. 파업. 파업은 뭐냐면 직장에서 근로를 정하지 않는 거죠. 원래는 근로관계라고 하는 것이 근로자는 노동을 제공하고 그리고 사용자는 그에 대한 임금을 제공하는 거죠. 지급하는 거죠. 그래서 근로의 제공과 임금의 지급 이게 서로 교환되는 것이 근로관계입니다. 그런데 단체 행동권은 즉 단체 행동권 가운데 파업은 뭐냐면 근로자가 자기의 기본적인 의무인 근로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근로 제공을 안 했으니까 임금을 지급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 합법적인 파업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그 합법적인 권리 행사라고 보기 때문에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근데 어떤간에 이 단체 행동권은 사실은 그 근로관계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특히 이제 기업 경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심지어는 국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기업 활동이 완전히 중단되는 거죠. 생산 시설이 가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기업은 생산을 못하게 되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기업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고 국민 경제도 피해를 입게 되죠. 그래서 단체 행동권은 아주 엄격한 요건 하에서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헌법 개정안에서 문제가 되는 건 자,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해서 단체 행동권을 갖는다는 것은 현행 헌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하나 추가됐냐면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단체 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노동자의 권익 보호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게 여기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근로조건의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업장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자가 즉 기업이 근로자에게 어떤 근로조건을 확보해 줄 것인가 하는 것은 그 개별적 그 사업자가 결정을 할 수 있는 문제죠. 그런데 그 개별적 사업자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면서도 사실은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관계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겠죠. 근데 국회가 어떤 법률을 제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 법률의 내용이 근로자의 권익을 어느 정도 제한하는 그런 법률이다. 이렇게 했을 때, 그건 이제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가지고 노동조합이 파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 개정안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개별적 사업장 내에서의 근로조건과 관계없는 입법이라든지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도 그런 사항을 이유로 해서도 파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걸 흔히 말해서 학문적으로는 정치파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정치파업. 근데 현행 법상으로는 정치파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민노총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탈법적으로 근데 뭐 총파업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치파업을 사실상 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그것이 좀 더 위법입니다. 그런데 이 권익 보호를 위해서 단체 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게 만들면 정치 파업을 하는 것도 헌법적으로 허용이 되는 겁니다. 보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가 어떤 법을 만들려고 한다. 행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그 법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모든 기업에서 그 노동조합이 파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정치 파업을 금지시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게 그 사업장의 그 사업주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닌데, 즉 기업이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서
국가적 그 차원의 문제 때문에 파업을 하는 것은 결국 그 기업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한다는 거죠.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니까 불이익을 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적 사안 때문에 개별 기업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파업은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정시 파업은 원칙적으로 금지시켜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그 헌법 개정안에 따라서 하여튼 권익 보호를 위해서 단체 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입법 활동이나 행정부의 어떤 행정 조치에 대해서도 파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말씀드리면 그냥 파업 천국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파업 천국이. 국회나 정부가 실제로 이 노동 조건에 관해서 어떤 불이익을 가하는 것도 전부 파업의 그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유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파업이 많이 나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해서만 파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 근로조건의 개선 이외의 목적으로 파업을 하는 것은 불법 파업이기 때문에 지금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 정치 파업을 하더라도 그것은 근로자의 그 권익 그 보호와 관련이 있다고 연결시키면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연결시키면 이게 합법적인 파업 또 헌법에 합치되는 파업 헌법이 보장하는 파업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런 사실은 파업이 일상화되는 겁니다. 파업이 이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 정치적 문제 때문에 파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독소 조항이 바로 이 조항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저 좌파 쪽 중심으로 해서 이 민노총 이런 노동단체에서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노동조합이 경영에 참가해야 된다는 거죠. 경영에 참가하려는 그런 주장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경영활동이라는 게 원래 이제 사용자가 가지는 고유한 권리죠. 근데 거기에 노동조합이 끼어들려고 하는 겁니다. 노동조합이 끼어들어가지고 실제로 경영활동을 저해시키는 거고, 그리고 그 경영활동을 통해서 경영활동에 참가함으로써 인해서 그 노동조합이 확보한 정보를 가지고 사실은 사용자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것이 지금 현재로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통과되면 뭐냐? 자, 그럼 우리 이제 노동조합에서 기업 경영에 참여하겠다라고 요구를 합니다. 왜? 그건 권익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참여하겠다. 근데 그 사용자 쪽에서는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경영은 그 사용자의 고유한 권리다. 들어주지 않으면 그럼 이게 우리 근로자들의 권익 보호를 해치기 때문에 바로 파업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경영 참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사용자에 대해서 경영 참가를 받아들이도록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 단체 행동권, 즉 파업이 이용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엄밀하게 뭐 악용되는 거지만 하여튼 그런 것들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조항을 바탕으로 해서 자 이제 입법 활동이나 행정 조치를 이유로 파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경영자의 고유 권한인 경영에 노동조합이 참여해 줄 것을 요구하고 그것을 만약에 경영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이게 권익보호를 침해했다라고 해가지고 또 파업을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일상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또 개별 기업의 영역을 넘어서는 사유로 파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조항이 되는 게 바로 이 개정 조항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지금 현행법만으로도 노조에게 절대 권력을 부여했죠. 뭐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해고하더라도 노동조합이 될 수 있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건 해고가 사실은
그 노동자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노동자에 대해서 사용자가 대등한 교섭력을 확보하고 할 수 있는 지렛대입니다. 해고라는 게. 그런데 해고된 근로자도 노동조합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은 사실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그 최소한의 균형을 확보할 수 있는 권리, 해고권이죠. 해고권을 완전히 무력화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노조 천국이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거기다 또 붙여서 이 조항은 뭐냐? 파업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해서 파업할 수 있는 건 물론이고, 그 밖에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또는 경영창가를 위해서 사실 파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또 더 심각한 문제가 지금 우리 그 나라의 많은 조합들은 물론 개별 기업 단위로 노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산업별로 그리고 전국 단위로 노동조합이 또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산업별 조직하고 전국 조직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민노총 같은 경우가 전국 조직이죠. 그래서 실제로 그 만약에 이 정치 파업 같은 것이 허용되면 민노총이 주도해서 전국적인 파업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노동조합에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단체 행동을 파업을 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민노총이 주도가 돼가지고 전국에서 파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럼 경제가 마비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조항을 바로 넣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헌법 개정안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노조에 완전히 그 파업 천국으로 만들어서 사실은 경영 활동을 거의 불가능하게 할 수준의 악법 조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정치 파업 문제는 그래서 굉장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근로자가 권익 보호를 위해서 파업하는 게 그건 왜 문제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지만 권익 보호라는 자체가 개별 기업의 단위를 넘어서는 입법이라든지 행정조치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돼 있다는 거죠. 그걸 이유로 파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그마한 그 권익보호라고 한 그 구절 속에 실제로 정치 파업을 허용하겠다는 굉장히 그 독소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조항이 큰 문제가 된다 그 말씀드리고, 그리고 공무원 공무원은 원래 지금까지는 공무원은 단체 행동권이 안 되고 예외적으로만 단체 행동을 보장한다 그렇게 했는데, 공무원의 근로기본권을 더 확대한 내용이 있는데 그건 너무 구체적인 내용에서 따로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근데 실제로 공무원 노조법을 개정해 가지고 하여튼 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에 있다가 해직된 사람들에게 공무원 노조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들었고, 교원 노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법 개정을 다 했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에 들어와서 다 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권에 관한 것은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말씀드려야 되는 게 이제 국회에 관련된 규정입니다. 우리 헌법은 일단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제일 앞에 이제 전문이 나오고 제1장이 총강입니다. 그리고 제2장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입니다. 그리고 제3장이 국회입니다. 제가 그 순서를 말씀드리는 건데, 그럼 국회에 어떤 문제점이 들어가 있나 이걸 한번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은 지금 대한민국 국회는 다수당이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처럼 약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면 사실은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입니다. 이번에 그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 있죠. 그래서 보다시피 170명 정도가 되니까 탄핵소추안 바로 가결시켜버립니다. 완전히 입법 독재, 국회 독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사실은 국회의 권한은 이미 충분히 많은 권한들이 부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손댄 게 없습니다.
단지 이제 몇 가지 직접 민주제적 요소를 도입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직접 민주제는 우리가 현행부에 있는 게 국민투표, 이게 직접 민주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 발안, 국민 소환, 이것이 있는데, 지금 국민 발안과 소환은 현재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국민 발안과 소환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에는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국민 발안과 소환을 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들어가 있는 국민 발안제는 뭐냐면, 국민이, 물론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입니다.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한 겁니다. 이게 바로 국민 발안권입니다. 발안 제도입니다. 그래서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낼 수 있는 겁니다. 법률안을. 국회에 바로 내는 거죠. 지금은 어떻게 했냐면, 지금은, 정부에서 법률안을 제출하거나, 아니면 국회의원 10명 이상이 발의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일반 국민은 직접 할 수가 없고, 국회의원을 통해서, 국회의원에게 입법 청원을 해가지고, 국회의원을 통해서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에서는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 바로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이거 아시겠지만 지금 사실은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을, 그런 조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세력이 누구겠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민노총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민노총과 같은 거대 좌파 조직들이 이제 직접 법률안을 제출하겠다는 겁니다. 법률안을 제출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건 어떤 의미를 갖냐면, 사실은 이 좌파 단체 입장에서 볼 때는 의석 분포에 따라서도 그렇기도 하지만, 하여튼 자기들이 지지했던 정당이 다수당일 경우라 하더라도 실제로 국회의원들이 그 좌파 단체의 요구를 다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근데 여당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실제 나중에 선거를 해야 될 때는 여당 표 쪽만 얻는 건 아니죠. 좌파 단체의 표만 얻어가지고 당선될 수 없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좌파 진영에 있는 사람이라도 하여튼 좌파 단체가 요구하는 것이 너무 과하다, 또는 이게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국회의원들이 입법청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 입법이 되지 않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냐, 좌파 단체들이 직접 바로 법률안을 제출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건 그 다수의 힘, 법률안을 발의하는데 참가한 다수의 국민들의 여론의 압력을 통해서 사실 국회를 압박하는 겁니다. 압박해서 만약 이 법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근데 여든 야든 그 정당을 심판하겠다, 이런 구호를 내기는 그런 굉장히 무리한, 또는 심지어 헌법에 위반되는 그런 법률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법률안을 국민이 직접 발의하는 이 국민 발안제, 이것은 사실 많은 국가에서는 채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걸 넣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20대 국회 말에 그 당시에 더불어민주당하고 그리고 지금의 국민의힘당 국회의원 일부가 헌법 개정안을 발의한 게 있습니다. 근데 그 헌법 개정안은 딱 한 가지입니다. 딱 한 가지. 뭐가 들어있냐면 국민이 직접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지금은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것은 국회의원,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 이 두 기관만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대 국회 막바지에 그때 내놓은 그 헌법 개정안은 뭐냐,
국민이 직접 일정 수 이상의 국민, 근데 뭐 예를 들어서 100만 같은 거죠. 100만 이상의 국민이 직접 헌법 개정을 낼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걸 하려고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20대 국회가 회기가 만료됨으로 임기가 만료됨으로 인해서 물론 폐기되긴 했지만 그게 바로 국민 그 발언을 통해서 헌법 개정을 제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그 이전에 이미 법률안을 국민이 발언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 제도를 도입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 연장성이 있는 겁니다. 근데 어떡하네, 이 좌파 단체들의 그 영향력을 확보해주기 위해서 이런 국민 발언제를 도입했다는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국민 소환제를 도입한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 심정으로 보면 정말 요즘 국회의원들 자기 할 일 못하죠. 특히 이제 야당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사실은 야당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우리 마음 같아서는 야당 국회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이 사람들 소환한다는 말은 파면한단 말입니다. 파면한단 말입니다. 국민이 파면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파면하고 싶고 새로 국회의원을 뽑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우파 진영에서는 그런 조직력이 일반적으로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좌파 진영은 기본적으로 민노총이나 정규조를 포함한 이 조직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 특정한 국회의원에 대해서 일정 수 이상의 그 국민이 그 파면을 요구할 수 있는 현실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뭐냐? 국민 소환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 예컨대 좌파 단체가 만약 우리 대표님이 만약 국회의원으로 계신다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우리 대표님께서 의정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나 여당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질책하겠죠. 그럼 좌파 단체들이 우리 대표님이 그런 의정활동을 하시는 게 굉장히 자기들이 불만이 많겠죠. 그러면 이 좌파 단체들이 딱 단결해가지고 우리 대표님을 소환해버리는 겁니다. 대표님을 국회의원직에서 내려오게 만드는 거죠. 바로 그게 국민소환제입니다. 근데 뭐 좌파 국회의원이 그렇게 정말 헌법에 반하는 그런 발언을 하고, 그리고 정책을 추진하고 법률안을 제안하고 이렇게 했다고 해서 우파 단체들이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거의 못할 겁니다. 우리 공화당의 힘이 커지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좌파 진영에서는 기본적으로 민노총이라는 조직을 비롯한 여러 가지 그런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파 국회의원이 제대로 된 의정활동을 수행하면, 즉 좌파 정권을 비판하고 질책하는 그런 의정활동을 하면 그 국회의원을 끌어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 아셔야 될 게, 탄핵 그 사태를 보면서 재밌는 게 있죠. 국회의원은 물론 이제 형벌을 받을 때는 이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는 국회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을 상실시키는 거, 그러니까 제명이죠. 제명은 국회 내에서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 윤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제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그런 거 잘 안 하죠. 그러니까 실제로 국회의원들은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고 제 마음대로 다 하는 겁니다. 탄핵도 하고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래도 뭐 형사사건으로 처벌받지 않으면 그 국회 자체의 윤리위원회에서는 제명 안 시킵니다. 안 시키는 게 어떻습니까?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 국회의원들이 그런 다른 방법으로 국회의원들을
그 국회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도록, 즉 파면시킬 수 있도록 하는 제도는 사실 국민 소환제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편향적이라는 겁니다. 즉 좌파 진영에서 우파 국회의원을 끌어내기 위한 제도라는 거죠. 우파 진영에서 좌파 국회의원을 끌어내리는 제도로 작동하기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럼 예컨대 대표님이 그런 게 있죠. 대표님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한다. 그런 경우를 상정했을 때, 그럼 대표님 형사 처벌받은 것도 아니고, 그다음 국회윤리위원회에서 징계받을 사유도 없어요. 그러면 대표님의 의원직을 상실시킬 방법이 없죠. 그때 동원되는 제도가 국민소환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실제로 대표님을 아무런 법적인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표님을 국회의원직에서 끌어내리는 그런 바로 그런 제도 통로가 되는 것이 국민소환이다. 그런 측면이 있죠. 근데 만일에 이 제도를 우리가 그냥 우리 심정으로 우리도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국회의원 많은데 좀 소환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적 차원에서 접근을 하면 크게 당하는 겁니다. 이게. 얘들이 노리는 게 그겁니다. 얘들이 노리는 거. 아주 의정활동 자기가 자기 신변 관리를 깨끗이 해가지고 법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는, 그렇지만 굉장히 유능한 국회의원을 바로 국회에서 배제시키기 위한 그런 제도가 바로 국민소환제라고 하는 거죠. 이런 조항을 넣어놓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것 중에 하다 하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하여튼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라고 하는 것은 직접민주제의 한 형태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채택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어떤 간에 좌파 단체들의, 좌파 진영의 요구를 반영시키기 위해서 이와 같은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를 이 개정안에서 도입하고 있다. 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말씀드려야 될 게 여러 가지인데 지금 좀 줄여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지금 행정부에서 보면요, 사실은 그 대통령 밑에 대통령이 소속되어 있는 국가 업무 전반에 관한 심의 의결기구가 있죠. 그게 국무회의입니다. 국무회의가 지금 사실은 헌법 개정을 포함해서 중요한 국정에 관해서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관이 국무회의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개정안에서는 국무회의는 그대로 두고 또 하나 다른 기관을 두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국가자치분권회의라는 것입니다. 국무회의와 병렬적으로 대등한 지위를 갖는 바로 국가자치분권회의를 둡니다. 이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하여튼 지방분권 또는 지방분권을 실제로 총괄하기 위한 그런 기구인데, 이 국가자치분권회의의 의장이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부의장이 국무총리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한 국무위원들, 그리고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장, 주로 이제 시장, 도지사, 이급을 말하는데, 이 사람들이 자치분권회의, 국가자치분권회의의 구성원입니다. 그런 이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 국무회의는 국정에 관한, 중앙행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합니다. 그 다음에 지방분권에 관한 사항은 전부 자치분권회의에서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은 지방자치단체가 갖는 자치분권, 지방분권을 사실은 국가의 주권 내지 통치권하고 같은 레벨에 올려놓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건 사실은 지방자치단체를 사실상 중앙정부로부터 독립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자치분권입니다. 이게 국무회의와 동격으로 올라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이제 헌법재판소가 담당해야 될
이제 권한쟁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데, 근데 국무회의가 의결한 사항하고 자치분권회의가 의결한 사항이 서로 모순될 때 어떻게 소송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가 바로 대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다 국무회의도 의장이 대통령, 부의장이 국무총리입니다. 근데 자치분권회의도 의장은 대통령, 부의장은 국무총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동기의 기관이죠. 그럼 서로 충돌되는 결정을 했을 때 사실은 자치분권회의가 우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중앙정부가 있고 지방정부가 있으면 지방정부는 중앙정부 그 권력 아래에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데 그것을 동격으로 놓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중앙정부를 어떻게 말하면 무력화시키는,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각각의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은 분할하고 있는 그런 그 국가로 대한민국을 해체시키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이 조직이 하여튼 그 국무회의와 동등한 수준에서 설치되는 국가자치분권회의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권력 관계에서도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사실은 국가 권력을 또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또 해체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조항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말씀드릴 게 뭐냐면, 이제 이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사실은 사회주의적 경향으로 많이 기울었죠. 헌법에도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단체 행동권 같은 경우에 하여튼 정치 파악 같은 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 그것도 물론 그렇지만 이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 사회적 경제라는 표현을 쓰면서 사회적 경제를 진흥해야 될 의무를 국가에 지우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헌법 130조 개정안 130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건데, 사회적 경제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해가지고 사회적 경제의 진흥 의무, 국가는 사회적 경제의 진흥 의무를 진다,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회적 경제, 사실은 이 사회적 경제는 하위 법률에서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건 이걸 헌법에 넣겠다는 거죠. 그리고 국가에 그런 의무를 지우겠다는 겁니다. 근데 사회적 경제라는 게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뭐 등등이 있는데요. 근데 사회적 경제의 핵심은 이런 겁니다. 좌파단체들이 기업을 하나 만드는 겁니다. 기업을 하나 만들고, 일반적으로 좌파들은 사실 기업을 경영할 능력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실제로 독자적으로 기업을 설립해서 운영하면 망합니다. 근데 사회적 기업이라는 명목을 내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국가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좌파단체들이 사회적 기업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기업을 설립해가지고 실제로는 국가 예산을 지원받아서 운영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회적 기업이라는 거 하는 것이 예산 먹는 함어입니다. 그래가지고 좌파 단체들 배불리는 거죠. 근데 그것을 헌법적 차원에서 규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사회적 기업 만들었으면 그 기업에 국가가 예산으로 지원하겠다는 거죠.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저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져 있긴 합니다. 근데 그건 법률 차원이고, 법률 차원에서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거죠. 근데 헌법에 못 박아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법률로 못 바꿉니다. 법률에 의해서 그 사회적 기업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좌파 단체들이 하여튼 그 사회적 기업이라는 명목으로
국가 예산 빼먹게 하는 겁니다. 예산 빼먹기. 빼먹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들 호수는 채우고, 그리고 또 이제, 견딜 수 없으면 또, 이제 청산하고, 해산하고, 그리고 또 새로운 사회적 기업 만들고, 이런 형식으로 계속 뭐냐면, 바로 좌파들의 주머니를 채우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게 사회적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들 사회적 기업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경영 마인드나 또 기업 경영의 노하우 같은 것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냥 보고서 작성해서 잘 올려가지고 그냥 예산 타내는 겁니다. 그만하면 되는 거죠. 그걸 헌법에서 이런 사회적 기업을 진행해야 될 의무가 국가에 있다라고 못 박아서 이걸 헌법상으로 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점이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 또 하나 문제는 토지 공개념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건 바로 이제 사회주의로 가는 하나의 이제 통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 128조에 보면 어떤 규정을 두고 있냐면,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서 특별한 제한을 가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그래서 토지에 대해서는 그 공공성 때문에 또는 토지의 합리적 사용을 위해서 뭐냐면 특별한 제한을 가하거나 또는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토지 공개념 이론을 규정으로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 토지는 물론 특수한 제어죠. 우리가 영토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는 더 늘어날 수가 없는 거 아니고, 뭐 간척 같은 거 하는 거 빼고는 늘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사실은 어느 정도 일반적인 그 제어보다도 좀 특성을 가지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개정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냥 토지가 어느 정도의 공공성을 띠기 때문에 제한을 가야 된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건 현행헌법으로도 가능합니다. 현행헌법으로도. 재산권은 공공에 적합하게 행사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지금 현행헌법으로도요. 그래서 토지의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할 때는 공공공리에 적합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 제한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토지의 공공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공공성. 이 공공성이라는 말이 정말 무서운 논리입니다. 기본적으로 토지는 우리 시장경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토지는 사유재산입니다. 사유재산인 거죠. 그건 공공재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으로서 보상을 받아야 되는 거죠. 다만 토지에 대한 그 재산권을 행사할 때 공공에 적합하게 행사하라, 그런 차원에서 제한만 가해지는 거죠. 근데 아예 토지는 공공성을 갖는다는 거죠. 이게 바로 토지 공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사유재산으로 성격을 인정하지 않겠거나 또는 사유재산의 성격을 거의 없애버리겠다는 겁니다. 제한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건 공공재산이라, 그러니까 개인이, 즉 지주가 함부로 할 수 없다. 그리고 토지 많이 가지는 거, 지자체가 많이 가지는 것을 제한할 수 있고 금지시킬 수 있고, 그리고 또 토지를 많이 가지는 경우 세금을 왕창 매길 수 있다. 과거에 이제 만들어졌던 게 이제 토지에 대해서 뭐냐면 이 토지 초과 이득세라는 것을, 이득세법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토지를 초과해서 소유하게 되면 그 이득세를 물리는 거죠. 굉장히 고일의 세금을 물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택지 소유 상환에 관한 법률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 법률을 만들어가지고 택지를 소유할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해주는 거죠. 근데 이런 법률들이 헌법재판소에서 전부 위헌 결정이나 또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위헌 결정과 헌법 불합치 결정은 다른데요. 위헌 결정은 헌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바로 결정이 난 시점부터 바로 무효가 되는 걸 말하고요. 헌법 불합치 결정은 헌법에 위배되기는 한데,
근데 그걸 바로 무효화시키면 굉장히 큰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하냐면 이건 헌법에 위반된다. 그런데 바로 무효화시키면 큰 혼란이 발생하니까 국회로 하여금 일정한 기간까지 헌법에 맞도록 개정하도록 명령하는 그런 결정. 이게 헌법 불합치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위헌인데 혼란을 막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은 그대로 효력을 유지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로 하여금 개정하도록 헌법에 맞게 개정하도록 이렇게 내리는 결정이 헌법 불합치 결정입니다. 근데 어떤 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법률들은 위헌 결정 또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럼 이런 위헌 결정 또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는데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토지 공개념 조항이 도입되면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합헌이 되는 겁니다. 합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는 마음 놓고 토지 많이 가진 사람들 고의를 세금을 매길 수 있고 부과할 수 있고 또 토지 소유를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또 심지어는 일정한 그 규모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게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개인 소유자의 측면에서도 문제가 되지만 사실 기업 측면에서 기업 활동에도 중요한 제약이 됩니다. 기업도 그걸 못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일정한 토지 이상의 일정한 규모 이상의 토지를 못 가지게 되고 가지면 강제로 매각하게 하거나 또는 고의의 세금을 부과하는 거죠. 그래서 기업 활동을 직접적으로 제약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토지가 공공재산이기 때문에 개인이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특별한 제한 가하고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근데 그게 토지가 나중에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제 토지에 세워져 있는 건물, 이런 걸 가면 이제 전부 이제 사회주의 체제로 가는 겁니다. 생산순환의 사유를 인정하지 않는 공산주의 세계로 나가는 거죠. 토지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는 다른 재산, 규모와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재산을 해서 그런 또 공공성, 합리적 이용, 이런 핑계로 또 제한을 가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간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토지 공개념 조항, 이것 역시 굉장한 악법 조항이다. 이건 학자들 사이에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물론 이걸 인정해야 된다는 학자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 많은 학자들은 토지 공개념 조항은 기본적으로 사회주의로 가는 통로가 되는 조항이기 때문에 이건 헌법에 규정돼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법률로 규정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에는 토지 공개념 조항을 넣고 있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게 이 지방자치권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자치분권, 지방분권국가 이런 개념을 쓰지 않습니까? 1조 3항의 자치분권, 지방분권국가, 이게 하나의 국가 형태 조항으로 들어가 있다는 말씀 드렸죠, 지난 시간에. 근데 그 주민자치권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이게 이제 121조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데, 지방정부의 자치권은 주민으로부터 나온다. 주민은 지방정부를 조직하고 운영하는데 참여할 권리가 있다. 말은 굉장히 좋은 말 같죠? 주민은 지방정부를 조직하고 운영하는데 참여할 권리가 있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방선거 하지 않습니까? 참여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방정부의 자치권은 주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조항이 굉장히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국민주권 조항하고 충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서울특별시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이 서울특별시가 갖는 자치권, 이게 서울특별시 주민으로부터 나온다. 즉 서울특별시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방식은 자치권은 어디서 나오냐? 국민주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주권에서 입법행정 사법권 이 통치권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거기서 또 자치권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치권은 국민주권의 하위 개념입니다. 하위 개념.
또는 중앙정부의 통치권의 하위 개념입니다. 그런데 자치권이 주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 주권의 영향을 안 받는다는 겁니다. 즉 자치권은 주권으로부터, 국민 주권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주민의 자치권으로부터 나온다고 보는 거죠. 주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를 사실은 중앙정부 또는 국가로부터 분리시키는 효과를 가져온 그런 조항입니다.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했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서울시 조례를 어떻게 하냐? 법률 무시하고 그냥 서울시가 특별한 조례를 만듭니다. 지금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피라미드 구조 때문에 조례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위반되면 안 되죠. 근데 이 조항이 들어가면 자치권은 주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조항이 들어가면 서울특별시 조례는 그 서울특별시 시민에서 나온 자치권이다. 이건 국가 주권과 별개로 보장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법률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용 못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주민의 자치권을,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주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주권을 사실상 배제하는 개념으로, 국민주권을 부정하는 개념으로 그렇게 악용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릴 것은, 권한 배분을 할 때 중앙정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정부, 이제 헌법 개정안은 전부 중앙정부, 지방정부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사무를 배분할 때, 또는 지방정부 상호간의 사무를 배분할 때, 그럼 근데 지방정부 간의 사무를 배분할 때는 물론 이제 광역 지방정부와 기초지방정부 그런 게 있겠죠. 그럼 그것을 배분할 때 어떤 원칙을 적용하느냐는 보충성의 원칙을 적용한다는 거죠. 근데 그 보충성의 원칙을 담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라고 규정을 하고 있냐면, 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 간 사무의 배분은 주민에게 가까운 정부가 우선한다는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 개정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근데 주민에게 가까운 지방정부가 우선한다는 원칙, 이 원칙을 보충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보충성의 원칙은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원래 보충성의 의미는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지방정부가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무는 지방정부에 주고, 지방정부가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사무는 중앙정부에 준다. 이런 원칙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지방정부가 하고, 지방정부가 하기 어려운 것은 중앙정부가 한다. 이런 원칙입니다. 그 원칙이 바로 보충성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지방정부가 우선권을 갖고, 그 다음에 지방정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무는 중앙정부에게 준다. 이런 원칙이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이 헌법 개정안에 들어있는 내용은 그걸 넘어서는 겁니다. 배분할 때 무조건 지방정부를 먼저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주민에게 가까운 지방정부. 그럼 가까운 지방정부라는 것은 낮은 단위 지방정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서울시를 기준으로 하면 서울특별시는 바로 광역지방정부죠. 그리고 근데 구는 기초지방정부입니다. 그러면 주민에게 가까운 지방정부는 뭐냐? 구라는 거죠. 구에게 일단 주고,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에 주고, 그리고 나머지를 중앙정부에 주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것이 그 지방정부가 그 사무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관계없이 주라는 겁니다. 일단 주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중앙정부의 그 사물을 지방정부에 사실은 다 나눠주라는 겁니다. 근데 보충성의 원칙은 그런 원칙만 있는 게 아닙니다. 보충성의 원칙은 이 지방정부 사이에 어떤 평등, 균형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때는 그때는 지방정부에 넘겨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건 중앙정부가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A라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데 많은 혜택을 주는데 B라는 지방자치단체는 혜택을 못 주는 거죠. 그러면 이 주민들 사이에 불평등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런 심각한 불평등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그걸 해소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문제는 중앙정부가 가져와야 되죠. 그런데 이 원칙이 헌법에 명문화되어 있으면 그렇게 못합니다. 일단 지방정부가 다 가져가는 거죠. 근데 여기 또 하나 중요한 문제가 들어있는 게, 이 원칙이 들어가 있으면 이제 지방정부가 뭐라고 요구하냐면, 원래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데는 이 재정자립도가 필수적이죠. 근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자립도가 그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는 데 턱없이 부족합니다. 재정자립도가 아주 낮습니다. 50% 이하, 뭐 20% 이때까지 가는 지방자치제가 많습니다. 특히 군 단위 같은 경우는. 그러면 그 보충성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지방정부에 우선적으로 사무를 배분하면, 그럼 지방정부가 뭘 요구하냐? 중앙정부에 예산 요구합니다. 헌법에 따라서 우리가 사무를 배분받았는데, 우리가 실제로 이 사무를, 우리가 시행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없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예산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중앙정부는 실제로 사무를 권한은 갖지 못하면서 지방정부의 예산을 퍼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을 사실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여튼 그 지방정부를 중앙정부로 또 분리시키고 하여튼 대한민국을 해체시키는 그런 작용을 하는 규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헌법 개정안의 내용은 하여튼 중앙정부 또는 국가의 권력을 약화시키고 지방정부의 권력을 강화시킴으로써 사실상 주와 같은 그런 연방국과 비슷하게 만들고,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연방제 통일, 이런 방식으로 가는 디딤돌을 놓기 위해서 이런 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렇게 충분히 해석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이 헌법 개정안은 상당히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하는 말씀드리고, 하여튼 간에 이런 내용들을 학자들과 일반 시민이,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통해서 그 문제점들이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됩니다. 근데 논의 안 거쳤습니다. 밀실에서 다 했습니다. 그래서 모르게 던져놓고 통과시키려고 한 거죠.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하여튼 2018년에 문재인이 제출했던 헌법 개정안은 다행히 수표별 성립으로 폐기는 했습니다만은, 또 앞으로 이런 또 헌법 개정을 들고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에 대비해서 우리가 그 동향을 예시 주시하면서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심층적인 연구를 좀 해둬야겠다 하는 말씀 드리고, 그래서 헌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 주에는 최근에 또 여러 가지 법률안들이 많이 제출되고 있죠. 보신 분도 계실 텐데, 그래서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법률안 가운데 좀 중요한 것을 가지고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